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그날 밤에 우리 한국 가서 살래라는 남편의 말이 떠오른 것은 하늘로 먼저 떠난 남편이 저희 모녀를 지켜주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이 제게 전달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릴 적 한국에서 입양된 남편을 잃게 되었던 이 프랑스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살던 발레리 마르탱이라고 합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몇 년 전 세계를 덮친 전염병이 제게서 남편을 빼앗아 가버렸거든요.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뒤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죠. 정말이지 너무 고통스러워서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넘길 수가 없었어요. 대체 하늘은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는 것인지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럽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겨웠어요. 어떤 날은 그저 남편을 따라가고 싶기도 했죠. 남편은 정말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제 남편은 어린 아이였을 때 한국에서 프랑스로 입양된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했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남을 더 챙기는 사람이었죠. 전염병이 프랑스 전역을 덮치며 모두가 몸을 사릴 때에도 의료계 종사자였던 남편은 앞장서서 다른 사람들을 보살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마스크도 마음대로 구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자기는 고맙게도 한국 정부에서 보내주는 질 좋은 마스크도 있고 무엇보다 갓난쟁이 고아였던 자신을 받아준 프랑스의 은혜에 이렇게라도 보답하고 싶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너무 천사 같았기 때문일까요? 하늘은 너무 빨리 제 남편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마치 깜깜한 암흑 속에 갇혀버린 듯 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있어 빛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제게는 어린 딸이 있었거든요. 웃는 모습이 남편을 꼭 닮은 우리 딸을 위해 저는 다시 한번 힘을 내보기로 했어요. 다행히 프랑스는 정부에서는 육아의 지원을 잘 해주는 편이었고 남편도 딸아이 앞으로 어느 정도 유산을 남겨줬기에 저는 당장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획을 세워보았죠. 원래는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하고 저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았지만 앞으로는 낮 시간에 딸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저는 그 시간에 일을 하면 될 것 같았어요. 물론 갑자기 생활이 변하는 것이니 저도 딸아이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잘 해낼 자신이 있었답니다. 저는 엄마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딸과 함께 잘 살아가 보겠다는 각오를 다졌죠. 하지만 그건 제 각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남편 없이 갑작스럽게 내던져진 프랑스 사회는 제 생각보다 너무 잔인하고 위험한 곳이었고 그 앞에서 저의 각오 따위는 아주 하찮은 것이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아기에 평화로웠던 제 삶이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 알게 되자 저는 두려움에 떨게 되었죠. 지금도 그날만 생각하면 저는 몸서리가 쳐진답니다. 그날은 모처럼 딸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을 다녀오던 길이었어요. 마치 저희 모녀의 앞날을 축복해주듯 날씨도 너무 좋았고 오랜만에 나온 나들이의 신난 딸을 보며 저도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너무 들떴던 탓일까요? 저희 모녀는 그만 너무 늦은 시간까지 밖에 있게 되고 말았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지고 있었죠. 프랑스에서는 여자 혼자 밤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이 아주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저는 지금 어린 딸까지 데리고 있으니 더욱 그랬죠. 그렇게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 멀리 광장에서 사람들이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이미 주변은 어두컴컴해졌고 집으로 가려면 그곳을 통과해야만 했기에 제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결국 저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광장으로 가까이 다가가 보자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프랑스는 서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아랍계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국가인데 최근에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벌이며 아랍계 이민자들이 프랑스 내에서 테러와 반이스라엘 시위를 벌이는 일이 잦아지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 프랑스의 분위기는 너무나 흉흉해졌어요.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터진 지 한 달 만에 파리에서 신고된 이들의 폭력적인 행위가 257건이나 될 정도죠. 저는 저들에게 괜한 해코지를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 제 딸을 품에 더 꽉 끌어안았어요. 저들에게 제 딸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보여주지 않을 심산이었죠. 그렇게 있는 대로 경계를 하며 그 많은 인파를 뚫고 걸어가는데 정말 다리가 다 후들거리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물론 주변에 경찰들이 있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들 중 갑자기 누가 돌발 행동을 할지는 모르는 일이니까요. 최대한 신속하게 이곳을 벗어나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그렇게 두려웠던 시간이 지나고 저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그 광장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애써 강한 척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엄청 떨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별탈 없이 귀가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짐을 정리하던 순간 광장에서 소매치기에게 지갑을 도둑 맞은 것 같은데 제발 찾아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경찰에게서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나 황당한 것이었어요. 광장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소매치기를 어떻게 잡습니까? 요즘 지갑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새로 사시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 말을 끝으로 경찰은 시위 진압과 거리 통제 때문에 바쁘다며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굳은 채로 있었어요. 경찰의 태도도 너무 어이없었지만 제 지갑을 다시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차마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 지갑 안에는 죽은 남편의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물론 제 휴대폰 안에도 남편의 사진들이 있지만 그 사진은 그거 딱 한 장뿐이라 제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죠. 저는 이미 한 번 잃어버린 남편을 다시 또 잃어버린 것 같은 마음에 정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대체 이 나라는 뭔데 국민들이 길거리를 다니며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고 소중한 물건을 도둑 맞았는데 도와주지도 못하는 것인지 분노를 넘어 절망까지 느껴졌죠. 저는 항상 프랑스의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왔지만 정말 이 순간만큼은 제 모국의 환멸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제서야 저는 요즘 프랑스의 젊은 사람들이 왜 외국인들에게 파리 올림픽에 오지 말라고 하는지, 심지어 시작된 파리 올림픽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프랑스는 지금 집안 단속을 할 때지 손님을 맞을 때가 전혀 아니었으니까요. 실제로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92%가 프랑스의 치안이 불안하다고 답했고 정부가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 믿는다는 응답은 38%에 그칠 정도로 프랑스 사람들은 국가를 불신하고 있죠. 이를 증명하듯 프랑스 사람들은 요즘 들어 집에 CCTV나 디지털 도어락을 많이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전에 없는 현상으로 그만큼 프랑스의 치안이 불안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작년에는 에펠탑 근처에서 한 남성이 흉기로 관광객들을 공격해 독일 국적의 관광객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범인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를 신봉하는 사람으로 프랑스 사람들은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테러 행위가 일어난 것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상황은 그 이후로도 나아지지 않았고 현재 프랑스는 축제나 콘서트 같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시에 소지품 검사를 하고 온몸 수색을 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어요. 혹시 일반인들 사이에 흉기를 가진 테러리스트가 숨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말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행사장에 입장하는 속도도 현저히 떨어지고 분위기도 험악해지기 일쑤랍니다. 대체 언제쯤 이런 상황이 나아질지 프랑스가 평화로워지는 날이 다시 찾아오기는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이런 답답한 제 마음도 모르고 천사 같은 얼굴로 잠든 딸을 보며 저는 복잡한 생각에 빠져들었어요. 지금도 밖에서는 경찰차의 사이렌이 들려오고 있는데 남편도 없이 저 혼자서 우리 딸을 지킬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때 갑자기 전에 남편이 지나가듯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내가 태어났던 한국은 전 세계에서 치안이 제일 높은 나라 중 하나라고 하는데 우리도 나중에 아기 데리고 안전하다는 한국에 가서 살까? 사실 남편도 어릴 때 프랑스로 입양 오면서 한국에서의 삶이 거의 없다시피 했었고 저도 남편이 한국인 피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단 한 번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했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서로 그냥 웃고 넘어가는 해프닝 정도로 마무리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정하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이 프랑스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의 한계를 느끼자 그때의 일이 떠올랐고 저는 뭐에 홀리기라도 한 듯 서둘러 인터넷으로 한국이 진짜 안전한 나라인지 검색해보았어요. 그러자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따르면 한국은 117개국의 나라들 중 16번째로 치안 수준이 매우 높은 나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한국은 치안 유지에 AI와 같은 신기술을 도입해 과학 치안을 구축하고 있다는 놀라운 내용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공원에 첨단 AI CCTV를 설치하여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거나 지방 소도시, 국립공원 같이 인적이 드문 곳에 AI CCTV 및 스마트 경찰 호출 시스템을 만들어 시민들의 치안 불안을 해소하고 있다고 했죠. 해외에서도 이러한 한국의 우수한 치안 유지와 범죄 예방 시스템을 익히 알고 있어서 한국 경찰들을 초빙하여 교육을 받는 일도 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중남미 지역은 각종 심각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중에서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경찰청이 한국의 치안 시스템에 반해 공조를 요청했다고 했어요. 이에 따라 한국 경찰청은 수사관들을 파견하여 유전자 증거 수집, 범죄 현장 감식 등 선진 수사 기법을 전수하여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의 치안 안정 및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자 저는 딸을 데리고 한국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 딸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면 못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제 남편의 뿌리가 있는 나라였기에 어쩐지 그곳에 가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결정을 내린 저는 빠르게 한국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준비는 어려울 것이 없었어요. 회사에 일주일 휴가를 내고 짐을 챙기는 것이 다였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제 친구들에게 한국에 딸과 여행을 갔다가 마음에 들면 아주 이민을 가는 것도 고려 중이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중에 이말이라는 한 친구가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를 하더라고요. 여행 가는 건 좋은데 거기서 살겠다는 생각을 하다니 너 미친 거 아니니? 그것도 어린 딸을 데리고? 나는 절대 반대야. 아무리 한국이 예전에 비해 발전했어도 아직 우리 프랑스보다는 아래잖아. 그리고 맨날 뉴스 보면 북한 미사일과 전쟁 도발에 아니 어떻게 그런 나라에 가서 산다는 생각을 다 해.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너 진짜 큰일 나. 그러면서 굳이 아시아로 가야겠다면 한국 말고 예전부터 선진국이던 일본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라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안전하다는 이유로 한국을 선택한 거라면 차라리 일본이 더 낫지 않겠냐면서 말이죠. 저는 동료의 말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거짓을 이야기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쉽게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왠지 한국에 가면 세상을 떠난 남편이 보호해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였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저에게 한국은 그냥 남편이 태어난 국가, 제 딸의 피에 한국의 피가 섞여 있다는 것 이외에는 그동안 프랑스에서 새 식구 살기 바빴기에 관심을 둘 여력이 없었죠. 하지만 한국으로 딸과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난 뒤에 몇 날 며칠 인터넷과 관련한 정보들을 찾아봤던 이야기로는 한국은 제 동료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완전 다르게 느꼈습니다. 왠지 세상을 떠난 남편이 저와 제 딸을 한국으로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는 드디어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을 빠져나온 순간 제일 먼저 든 생각은 공기가 정말 좋다는 것이었죠. 프랑스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특유의 악취가 있거든요. 그건 중세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오래된 전통을 가진 냄새인데 옛날에 프랑스에는 가정에 하수 처리 시설이 없어서 오물을 그냥 창밖으로 버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길거리에는 오물이 엄청나게 쌓였죠. 그걸 깨끗하게 치웠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랬는지 우리 프랑스의 조상님들은 오물을 치우기보다는 피하기를 택했어요. 굽이 높은 신발을 만들어 신고 다니면서 말이죠. 물론 지금은 파리에 하수 처리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프랑스 사람들은 더 이상 거리에 오물을 버리지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오랜 시간 방치되었던 오물의 악취가 어디 쉽게 사라지나요? 결국 프랑스 파리는 악취 나는 도시가 되고 만 거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하수구 냄새는커녕 담배 냄새도 나지 않더라고요. 주변을 둘러보니 길거리에 흡연자가 한 명도 없던데 저는 그것도 정말 신기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사람들이 길거리를 걸어다니며 담배를 피우는 것은 물론 식당에서도 화장실에서도 담배를 피우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같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비흡연자는 불쾌감을 느낄 때가 많은데 한국 사람들은 흡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도 어린이를 발견하면 어쩔 줄 몰라 하며 얼른 담배를 끄더라고요. 자신의 즐거움보다 다른 사람의 건강을 먼저 생각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했던 남편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어쩐지 한국에서는 좋은 기억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죠. 이어서 저는 딸과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에 있는 호텔로 향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모습을 드러낸 서울에 경악하고 말았답니다. 마침 제가 도착한 시간은 노을이 지는 때였는데 높은 빌딩 사이로 해가 저물며 드넓은 한강이 따뜻한 색으로 물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는 제 옆에서 함께 감탄하고 있는 딸에게 여기가 바로 아빠가 태어난 곳이야 라고 알려주었죠. 사실 한국은 반도체와 디지털 산업으로 유명한 대기업들 때문에 최첨단 산업을 이끄는 도시국가라는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있으니 제가 너무 한국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한국은 고요함과 평화로움까지도 갖춘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문득 저에게 한국에 가겠다는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비아냥거렸던 제 친구 이마리가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저는 얼른 휴대폰을 꺼내서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광경을 카메라에 담았죠. 그리고는 그 사진을 친구에게 전송했답니다. 나 한국 잘 도착했어. 네가 했던 말과 다르게 한국은 아주 평화롭고 안전하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마. 혹시 프랑스에 자꾸 테러 발생해서 무서우면 너도 한국 오고.
이런 메시지도 함께 말이죠. 그러자 잠시 후 제 메시지를 확인한 이마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한국일 리 없다며 저에게 사기치지 말라고 하더군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믿지를 않으니 정말 어이가 없었죠. 전 이제 그만 이 얄미운 친구는 잊어버리고 제 딸과 함께 한국에서 즐거운 여행을 하는 것에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우선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딸과 함께 샤워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수돗물은 신세계더군요. 프랑스의 수돗물은 석회질이 섞여 있어서 샤워를 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몸과 머리카락에서 퍼석함이 느껴지는데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물에 그 어떤 불순물도 없는 것은 물론이고 냄새도 안 나고 너무 깨끗해서 샤워를 하고 나니까 피부가 뽀득뽀득하니 윤이 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물로 매일 샤워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저절로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물의 근원인 한강이 궁금해지더군요. 택시를 타고 오며 이미 멀리서 보기는 했지만 더 가까이서 자세히 보고 싶었죠. 그렇게 다음 날이 찾아왔고 저는 제일 먼저 한강에 가보기로 했답니다. 호텔 직원이 한강에 갈 때는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것이 좋다고 추천하기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사실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한국이 안전한 나라라고는 하지만 지하라는 공간은 의뢰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아무래도 지상에 비해 어둡고 인적이 드무니까요.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지하철 안에서 소매치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거든요. 앵벌이들이 지하철역 안에 조직을 이루고 있을 정도죠. 그래서 처음에는 지하철을 타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그래도 호텔 직원이 어린 딸도 데리고 있는 제게 위험한 일을 권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용기를 내서 지하철역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 내부를 보자마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부 인테리어가 깨끗하고 세련됨은 물론 조명들 때문에 아주 환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곳이 지하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스크린 도어, 심지어 무빙 워크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그런지 첨단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지하철이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답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이 정성을 들여 관리하는 공간이나 부유해 보이는 곳에서는 범죄자들이 쉽게 범행을 저지르지 못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의 지하철역 같이 훌륭한 시설에서는 소매치기범들이 쉽게 설칠 수 없는 게 당연한 일이었죠. 그렇게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지하철에 탑승했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하철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너무 잘 터지더라고요. 프랑스는 건물 안이나 지하에서는 와이파이가 잘 터지지 않거든요. 최악의 경우에는 전화 연결조차도 안 될 때가 있는데 한국은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을 보며 심심하지 않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지만 무엇보다 저는 만약에 지하철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휴대폰으로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테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한국은 디지털 치안 강국이라더니 정말 감탄이 절로 나왔답니다. 그렇게 저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한강에 도착했고 바로 그 순간부터 가슴이 탁 트이는 듯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강은 프랑스의 생강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했는데 그 드넓은 물결을 따라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니 가슴속에 있던 모든 걱정들이 다 씻겨지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은 돗자리를 깔고 누워서 저처럼 시원한 강바람을 맞거나 자전거를 타며 도심 속의 휴양을 즐기고 있었어요. 생강에서는 악취가 심하게 나고 벌레들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은 절대 생강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지 않아요. 생강 옆에 돗자리를 깔고 누웠다가는 휴식은커녕 쥐떼를 만나 깜짝 놀라거나 끔찍한 악취에 두통만 생길 테니까요. 뿐만 아니라 생강은 노숙자들의 천국이기 때문에 공중 화장실도 마음 놓고 쓸 수 없어요. 노숙자들이 그 화장실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니까 화장실의 위생 상태가 아주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프랑스 정부는 대체 무슨 생각인지 올림픽 선수들에게 이 더러운 생강에서 수영하도록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프랑스 사람들은 정부가 미친 건가 싶었어요. 왜냐하면 생강은 세균이 득실거리는 말 그대로 똥물이거든요. 오죽하면 프랑스 사람들이 생강의 대변을 보자는 극단적인 시위를 벌였겠어요. 그에 반해 한강은 생강보다 훨씬 거대한 강인데도 깨끗한 푸른 빛을 유지하고 있어서 정말 놀라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렇게 깨끗한 한강의 수질 뒤에는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이 있었죠. 먼저 우수한 하수 처리 시설을 통해 한강으로 유입되는 오폐수와 쓰레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AI 녹조 처리 시설을 설치해 물이 계속해서 순환하며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더군요. 프랑스 정부도 생강의 수질을 개선하겠다며 정화 사업에 2조가 넘은 돈을 쏟아부었다는데 여전히 생강의 상태가 엉망진창인 것을 생각하면 정말 한숨이 절로 나왔답니다.
딸아이에게 뭐가 먹고 싶냐고 물어보니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저희 모녀는 한강 근처에서 맛있기로 유명하다는 양념갈비를 먹으러 갔답니다. 저희 모녀는 한국식으로 고기를 먹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정말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우선 저는 주문을 하면 스테이크처럼 다 구워진 고기가 서빙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장님이 엄청나게 뜨거운 숯불을 가지고 나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저는 저렇게 뜨겁고 무거운 걸 식당 안에서 왜 들고 다니는 거지? 라는 생각과 함께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딸아이를 얼른 품에 끌어안았죠. 그런데 사장님은 그런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시더니 숯불을 테이블 안에 세팅하시고는 그 위에 고기를 구워주기 시작하셨어요. 그 순간 어찌나 민망하던지요. 영문을 모르는 제 딸은 엄마 왜 그래? 하고 천진하게 물었고 저는 그저 어색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창피한 마음에 얼른 먹고 나가야지 생각하고 있던 차에 고기가 다 익었고 저는 살짝 식힌 고기를 딸의 입에 먼저 넣어주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딸아이가 눈을 커다랗게 뜨며 양손으로 엄지를 치켜 세우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죠. 제 딸은 입이 까탈스러운 편이라서 뭘 먹어도 시큰둥하거든요. 이 아이가 음식을 먹은 뒤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난생 처음이었죠. 저는 대체 이 양념갈비라는 것이 얼마나 맛있길래 그런가 싶어서 얼른 먹어봤어요. 그런데 와, 정말 입에서 살살 녹더라고요. 숯불에서 방금 구운 고기는 불향을 가득 머금고 있었고 야들야들한 고기에서는 달콤한 육즙이 느껴졌죠. 프랑스도 고기 요리로는 빠지지 않는 나라인데 이건 프랑스 요리와는 또 다른 세계의 맛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모녀가 정신없이 고기를 집어먹고 있자 사장님은 양파절임도 같이 먹어보라고 권하셨고 저는 사장님 말씀대로 간장에 절인 양파와 함께 고기를 먹어보았어요. 그렇게 먹으니 아삭아삭한 식감과 풍미가 살아나면서 환상적인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물개라도 된 듯 그 자리에서 마구 박수를 쳤죠. 아까 전에 얼른 먹고 나가야지 하고 생각했던 것은 어느새 다 잊어버렸고 저는 물냉면까지 추가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한국 식당은 음식을 자를 때 나이프가 아닌 가위를 사용하더라고요. 사장님이 고기를 잘라주실 때도 냉면을 잘라주실 때도 가위를 사용하셨어요. 프랑스에서는 스테이크를 썰 때 나이프를 사용하고 스파게티를 먹을 때는 아예 포크만 사용하는데 이런 문화의 차이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가위를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자 사장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효율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양념갈비나 삼겹살 같은 고기를 자를 때는 집게와 가위를 사용하는 것이 제일 빠르고 편하니까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거랍니다. 외국 사람들은 식탁에서 가위를 사용하는 것을 이상하게 보기도 하던데 한국 사람들은 식탁에서 사용하는 가위와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가위를 엄격하게 구분하니까 혹시라도 위생 걱정은 하지 말아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어색해서 그렇지 일단 주방에서 가위를 한번 사용해보면 너무 편해서 가위를 자주 애용하게 되기도 한다고 하니까 음식만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주방용 가위를 하나 구입했답니다.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본 바로 한국은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매력과 비상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고 분명 이 주방 가위도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알지 못했던 편리함을 느끼게 해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마리에게도 이 주방 가위를 선물하기로 했어요. 최근 저뿐만이 아닌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음악, 한국의 화장품, 한국의 휴대폰까지 그냥 한국 그 자체에 빠져 있는데 이마리도 현실을 좀 제대로 알고 프랑스라는 작은 우물에서 빠져나와 좋은 문화를 함께 누렸으면 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딸아이와 함께 한국의 이곳저곳을 다니며 제가 느꼈던 것은 한국은 정말 사람이 살기에 좋은 나라라는 것이었어요.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에만 안전한 것이 아니라 24시간 자유롭고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고 밤이나 새벽에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든지 구할 수 있는 편리함을 갖춘 곳이 바로 한국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이었습니다.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힘은 뛰어난 범죄 수사 기술도 압도적인 기술력의 CCTV도 아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과 배려니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본과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졌다. 자부하는 미국도 한국만큼 강력한 치안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에 있는 게 아닐까요? 한국 사람들은 남을 위하는 정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저는 제 남편을 사랑했던 것이고요. 저는 한국에 온 뒤 따스한 한국인들의 모습에서 세상을 떠난 제 남편의 모습을 많이 느꼈고 앞으로 제 딸을 이곳에서 키우며 제 딸이 한국인들의 우수한 점들을 닮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결정을 내린 뒤 저는 이민 준비를 하기 위해 프랑스로 돌아왔죠.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놀라운 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글쎄 제가 한국에 간 사이 아랍 이민자들이 시위를 벌이다가 시내에 있는 이마리의 약국에 돌팔매질을 한 게 아니겠어요. 그 바람에 약국의 유리창은 다 깨져버렸고 그 틈으로 도둑이 들어 이마리는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봤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이마리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더군요. 정말 운이 좋지 못했어. 어느 나라나 이런 일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뭐 난 괜찮아. 하지만 너는 어때? 한국에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왔을 것 같은데 괜찮니? 딸은 무사해? 그렇게 말하는 이마리를 보며 저는 선물하려고 했던 주방 가위를 그냥 제 가방에 도로 넣었어요. 아무래도 얘는 갱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저는 얼른 이민 준비를 마치고 제 딸과 한국에 가서 행복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저 밖에서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와 시끄러운 시위대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저는 하루빨리 안전한 한국으로 가서 마음 편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쩌면 그날 밤 한국은 안전한 나라라던 남편의 말이 떠오른 것은 하늘나라에서 저희 모녀를 지켜주고 싶었던 남편의 간절한 마음이 제게 전달된 것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를 빌려 남편에게 한마디만 할게요. 여보, 나 이제 한국 가면 더는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 딸이랑 힘내서 열심히 살아갈게. 한국에 가니까 당신 닮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너무 좋았어. 한국 사람들 곁에서 당신 생각하며 우리 딸 예쁘게 당신 목까지 잘 키울게. 사랑해.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남편 없이 아이를 여자 혼자 키운다는 게 사실 어느 나라를 가도 힘들 텐데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우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